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사상 최대의 메달을 따며 종합 2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개최지는 중국이었지만 한국 선수들에게 모든 관심이 쏠렸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 귀화 선수 예카테리나 아빠꾸모바를 보며 한국으로 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존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베커입니다. 현재 미국 보스턴의 한 아이스링크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로 일하고 있죠.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베를린 체육대학에서 스포츠 과학을 전공했고 20년 넘게 세계 각국을 돌며 선수들을 지도해왔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당시 저는 미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명문 스케이팅 클럽에서 수석 코치를 맡고 있었고 제가 지도하는 선수들은 미국 주니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의 특별 해설위원으로 초청된 거죠.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이라 유럽이나 북미의 대회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이유로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8년 전 저는 2년간 한국 대학팀에서 코치 생활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그저 경력의 한 페이지로만 여겼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눈부신 성장이 자주 화제가 되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피겨스케이팅은 김연아 선수 이후 침체기를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하얼빈행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동안 저는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최근 소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라웠죠. 제가 떠난 후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 최첨단 훈련 시설, 과학적인 컨디셔닝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2025년 저는 하얼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어요. 마치 오래전 한국에서 처음 코치 생활을 시작했을 때처럼요. 공항에는 아시아 각국의 선수들과 코치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죠. 대회 둘째 날, 저는 발걸음을 서둘러 쇼트트랙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하얼빈 대회에 온주된 이유는 한국의 피겨스케이팅 발전상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피겨 전문가인 제가 왜 쇼트트랙 경기장에 있었느냐고요? 그건 바로 한국 빙상의 저력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8년 전 한국에서 코치로 일할 때 저는 한국 선수들의 잠재력을 어렴풋이 느꼈었죠. 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 한국이 빙상 종목 전반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겨스케이팅뿐만 아니라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까지. 이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전율이 일었습니다. 최민정 선수의 500m 결승전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죠. 피겨스케이팅의 우아함과는 또 다른 강인하면서도 절도 있는 동작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코너를 돌 때마다 관중들의 함성이 터져나왔고 저도 모르게 그 열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며 연신 감탄사가 나왔어요. 1000m에서는 김길리 선수가, 1500m에서는 박지원 선수가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죠. 특히 혼성 계주에서 보여준 한국 대표팀의 호흡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의 페어스케이팅에서도 보기 힘든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중국 코치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도 한국 선수들의 기량에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모든 빙상 종목에서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죠? 그들의 질문에 저도 같은 궁금증을 느꼈어요. 피겨스케이팅에서도 쇼트트랙에서도 한국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으니까요. 시상식에서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국 스포츠가 이룩한 총체적인 혁명이었죠. 피겨스케이팅을 보러 왔다가
오히려 쇼트트랙에서 한국 빙상의 진정한 힘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경기 영상을 다시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날은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한국 빙상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그들만의 특별한 비결은 무엇일까? 노트에 이렇게 적었죠. 오늘 나는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차원을 보았다. 종목의 경계를 넘어선 그들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곳에 와야 했던 진짜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대회 셋째 날, 바이애슬론 경기장으로 향하는 셔틀버스 안에서 저는 예카테리나 에바쿠모바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러시아 청소년 대표 출신으로 9년 전 한국으로 귀화했다는 이야기에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곧 그녀의 선택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여자 7.5km 스프린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5세의 나이, 바이애슬론 선수로서는 결코 이른 나이가 아니었죠. 하지만 출발선에 선 예카테리나의 눈빛은 마치 20대 선수처럼 반짝였어요. 더 놀라웠던 건 그녀의 레이스였습니다. 2.4km 지점까지 선두를 달리던 그녀가 잠시 중국의 탕자린에게 밀렸을 때 경기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카테리나의 사격이 시작되었죠. 시베리아에서 단련된 그녀의 집중력은 빛났습니다. 완벽한 사격 성공률,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의 폭발적인 스피드. 22분 45초 4의 기록과 함께 그녀는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한국 바이애슬론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눈물을 흘렸죠. 그 눈물은 단순한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9년 전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시상식 후 인터뷰에서 예카테리나는 유창한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제 진정한 집이에요. 이 메달은 저를 믿어준 한국 국민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경기장을 넘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 선수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카자흐스탄의 젊은 바이애슬론 선수는 예카테리나에게 사인을 요청하며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나요? 몽골의 크로스컨트리 선수들도 한국 대표팀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수촌 식당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예카테리나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 선수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스포츠의 성장 과정과 선수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죠. 예카테리나는 마치 한국의 스포츠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중국의 어린 스키 선수들이었어요. 간절한 눈빛으로 한국에 대해 질문했죠. 제가 본 것은 단순한 메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예카테리나의 성공은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많은 아시아 선수들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고, 한국은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도전의 무대가 되어 있었죠. 대회가 중반을 향해 가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종목을 가리지 않았어요. 쇼트트랙에서의 압도적인 승리에 이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놀라운 기록들이 쏟아졌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컬링 경기장의 열기였습니다. 여자 대표팀이 10연승을 달성하던 날, 저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18년 만에 금메달이라고 하더군요. 마지막 스톤이 하우스를 향해 미끄러져 갈 때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였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스노보드에서는 10대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어요. 그들의 연기를 보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두려움 없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모습은 마치 한국 스포츠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선수촌 근처 식당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베테랑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한 가족 같았죠. 선배들은 후배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문득 8년 전 제가 한국에서 코치를 할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모습들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문화가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 진정한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사상 최초로 남녀 싱글 동반 우승이라는 대기록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종목이었기에 그 순간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기술적인 완성도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프로그램의 예술성이었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감성이 서양의 클래식한 요소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대회 중반을 지나면서 저는 제 노트북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각 종목에서 자신들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강세 종목에서는 더욱 견고해졌고 새로운 종목에서는 과감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패배의 순간에서도 빛나는 한국 선수들의 태도였어요. 메달을 놓친 선수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곧바로 다음 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좌절보다 새로운 희망이 더 크게 느껴졌죠. 밤늦게 훈련장을 찾았을 때도 늘 불이 켜져 있었어요.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코치들. 그들의 열정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 번은 농담 삼아 한국 선수들은 쉬는 법을 모르나요? 라고 물었더니 한 코치가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에겐 이게 쉬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스포츠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시스템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문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배려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런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그 해답을 찾고 싶어졌어요. 대회 중반, 저는 뜻밖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훈련 시설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피겨스케이팅 전문가로서 제가 가진 지식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교류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제가 한국 스포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훈련장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첨단 장비들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눈길을 끈 것은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함께 이루는 꿈 같은 문구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슬로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이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어린 선수가 점프 연습 중 넘어졌을 때였습니다. 놀라웠던 건 주변의 반응이었어요. 코치는 물론이고 다른 선수들까지 모두 달려와 격려했죠. 더 인상적이었던 건 선배 선수가 자신의 훈련 시간을 미뤄가며 그 선수에게 조언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쟁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료라는 한 선수의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말이었어요. 보통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자 도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휴식 시간에 한 베테랑 코치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한국 스포츠의 변화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다고 해요. 때로는 너무 강압적이었고 금메달만이 진정한 메달이었다고 했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웠다고 했어요. 진정한 성장은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요. 저녁이 되자 더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선수들과 코치진이 함께 모여 그날의 훈련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가족회의 같았죠. 어떤 선수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솔직히 이야기했고 다른 선수는 동료의 장점을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세대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코치들은 젊은 선수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경청했고 젊은 선수들은 선배들의 경험을 존중했죠. 이런 모습은 제가 있었던 어떤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훈련장을 나오면서 한 어린 선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떻게 훈련하는지 물어보더군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배우고자 하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스포츠 문화는 배움과 나눔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훈련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완성된 문화였고 철학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발전은 그저 이 문화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뿐이었죠. 대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던 어느 날,
저는 한국 대표팀의 한 코치와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남녀 싱글 동반 우승 후의 축하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한국 스포츠의 본질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 코치는 한국 스포츠가 걸어온 길을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메달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금메달을 따면 영웅이 되고 못 따면 패배자가 되는 극단적인 문화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해요. 메달은 여정의 결과일 뿐 그 과정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한국의 스포츠 과학 시스템이었어요. 첨단 장비나 시설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개인의 것이 아닌 팀의 자산으로 공유되었고 선수들은 서로의 데이터를 보며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국의 젊은 코치들은 전통적인 위계 질서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이 무질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훈련장 한켠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선수들은 훈련 틈틈이 이곳에서 책을 읽고 토론을 했습니다. 스포츠 관련 서적은 물론 철학, 예술, 과학 서적까지. 그들에게 운동선수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끊임없이 성장하는 지성인이어야 했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은퇴 선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은 선수들의 미래까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은퇴 후 코치가 되고 싶은 선수들을 위한 교육과정, 다른 진로를 찾는 선수들을 위한 진로 상담. 스포츠는 인생의 전부가 아닌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화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한국의 스포츠는 단순한 메달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거대한 실험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이었죠. 선수촌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몽골 코치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기술이나 시설이 아닌 이런 문화와 철학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그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대회 폐막을 이틀 앞둔 날 선수촌 식당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어린 피겨스케이터 아이다가 한국 대표팀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친목 도모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한국에서의 훈련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러 나라의 코치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몽골의 크로스컨트리 팀에서는 이미 3명의 선수가 한국행에 대해 문의하고 있었고, 우즈베키스탄의 스피드 스케이팅 유망주들도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질문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 선수들이 한국의 훈련 시스템과 팀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중국 코치는 자신의 제자를 한국에 보내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더군요. 몽골 대표팀 로비에서는 매일 밤 작은 모임이 열렸어요. 선수들이 모여 한국어를 배우고 K-팝을 듣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이었을 테지만 점차 그들의 대화는 진지해졌습니다. 베트남의 어린 쇼트트랙 선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훈련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고. 태국의 피겨 선수는 이미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 대만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는 한국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카테리나의 성공 스토리는 이들에게 강력한 동기가 되었어요. 9년 전 한국을 선택한 그녀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많은 선수들이 자신들도 그런 기회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훈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며 때로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했죠. 어느 날 밤 키르기스스탄의 한 코치가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국의 열악한 훈련 환경에서는 선수들의 꿈을 키워줄 수 없다고.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한국행을 꿈꾼다고 했어요. 한국은 이제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메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만난 일본의 젊은 코치는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예전에는 서구의 시스템을 배우려 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고. 서구의 개인주의와 아시아의 공동체 정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 한국의 강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날, 선수촌 게시판에는 작은 종이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훈련하고 싶다는 선수들의 연락처와 간단한 자기소개였습니다. 그들의 글에서는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성적 향상이 아닌 새로운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숙고한 끝에 이제 확고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로 활동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이번 한국 방문을 계기로 제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경험한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정신가짐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선수들은 물론 코치, 관계자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았죠. 이런 한국의 스포츠 문화와 정신가짐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이제 저도 한국의 일원이 되어 그들의 발전된 스포츠 시스템과 철학을 깊이 배우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미국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한국 피겨스케이팅 발전의 보탬이 되도록 아낌없이 쏟아붓고 싶습니다. 동시에 저 역시 한국에서 새로운 것들을 흡수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한국 선수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서로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고 싶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성취와 감동의 순간들을 상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뛰네요. 물론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에바 쿠모바의 사례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다 보면 분명 값진 성장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에서 느끼는 설렘과 두려움, 그 모든 감정들을 품어안고 앞으로 나아가려 해요. 한국에서의 코치 생활, 선수들과 함께 땀 흘리며 동고동락할 나날들, 그리고 제가 이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와 정서, 사람들 속에서 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가꿔나가는 경험도 갖게 되겠죠. 저에게 이번 결정은 단순히 직업적인 변화를 넘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점과도 같아요. 한국행을 택한 저의 모습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펼쳐질 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저의 도전과 성장, 그리고 한국 스포츠 발전의 미력 하나마 보탬이 되는 모습 기대해 주세요.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한국에서의 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첫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의 순간들을 꿈꾸며요. 미국에서 찐빵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넷플릭스에서 정연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정연이가 먹었던 찐빵까지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 주한미군 출신의 한 남성이 찐빵을 먹으며 극찬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터너입니다. 20년 전 한국에서 경험했던 특별한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평소처럼 보스턴의 집에서 휴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뿌연 회색빛이었는데 점심 무렵부터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하얀 눈으로 조용히 덮여가고 있었죠. 휴일의 여유로움을 만끽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난로에 장작을 피워두었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옆에 두었죠. 딸아이 소피가 설치해준 새로운 스마트 TV 앱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한국 드라마 채널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채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리모컨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날씨가 제 오래된 기억을 깨운 것 같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눈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소피가 며칠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그 앱 절대 지우면 안 돼요. 제가 일부러 신청해둔 거예요. 소피의 말을 떠올리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16살 된 제 딸은 요즘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 되었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일시적인 취미려니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K-팝이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소피는 달랐습니다. 음악을 넘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알아가려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저도 모르게 그 드라마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는 정년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판소리라는 노래를 배경으로 성장해 나가는 여주인공을 그린 드라마였죠. 특히 주인공 여배우가 뜨거운 찐빵을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흰 입김이 피어오르는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이 눈처럼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저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눈앞의 화면이 갑자기 20년 전 그날로 저를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 속 하얀 찐빵은 마치 그날의 그것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2004년 겨울 강원도 인근에서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후 우연히 들른 시장에서 맛보았던 그 찐빵.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때의 온기와 맛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TV에 빠져 있는 동안 2층에서 공부하던 소피가 내려왔습니다. 주말에도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던 중이었죠. 계단을 내려오던 소피는 거실에서 정연이의 소리가 들리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평소 스포츠 중계나 뉴스만 보던 제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는 모습이 신기했나 봅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제 말에 소피는 더욱 궁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소파 옆에 앉으며 TV를 가리키더니 말했죠. 아빠도 호빵 알아요? 요즘 SNS에서 완전 유행이에요. 정연이 덕분에 미국에서도 인기래요. 소피의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세상 일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처음 한국의 찐빵을 맛보았을 때 소피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딸이 저에게 한국 문화를 설명해주는 상황이 되다니. 시간은 참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거실 창밖에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날처럼 말이죠. 내일이면 다시 소방서로 출근해야 하는 이 평화로운 휴일 저녁, 저는 문득 그때 그 찐빵의 따뜻했던 온기가 다시 한번 그리워졌습니다. 소피야, 아빠가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저는 마음을 정하고 소피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제 추억을 딸과 나눌 때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저의 20년 전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자기 방으로 올라갔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습니다. 요즘 사춘기를 겪으며 저와의 대화를 피하던 소피였지만 한국군 생활 시절 이야기라는 말에 눈을 반짝이더군요. 평소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게 많았나 봅니다. 아빠, 진짜 한국군이랑 같이 훈련했어요? K-팝 아이돌들도 다 군대 가잖아요. 어땠어요? 소피는 소파에 바짝 붙어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날처럼 창밖에서는 하얀 눈이 춤추고 있었죠. 그렇게 저의 오래된 겨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강원도의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무겁게 눌러앉은 듯한 하늘은 곧 폭설이 내릴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죠. 저는 당시 주한미군 상병으로 강원도 인근에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진행된 훈련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LA에서 자란 제게 이런 혹한은 처음이었거든요. 말로만 듣던 한국의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습기를 머금지 않은 메마른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두꺼운 군복도 그 차가움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그런 추위 속에서도 한국 군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났습니다. 마치 날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움직였으니까요. 김중사님,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훈련하시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우리 부대의 연락장교였던 김중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훈련 끝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맛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김중사님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유의 정이 담긴 말투였달까요? 그날의 훈련은 특히나 강도가 높았습니다. 남한강부터 시작된 훈련은 제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바람에 얼굴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얼굴 주변에서 서리가 되어 붙었습니다. 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죠. 걸을 때마다 뻣뻣한 군화가 눈 위에서 뭉툭한 소리를 냈습니다. 오후 훈련이 끝나갈 무렵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날리는 듯 했는데 점점 더 거세져 갔죠. 시야가 흐려질 정도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김중사님이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눈길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안흥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동네 찐빵이 정말 유명해요. 창밖은 이미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고 좁은 시장 골목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둑해진 하늘 아래 그 불빛은 마치 등대처럼 보였죠. 추위에 지친 우리는 김중사님의 안내를 따라 작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우연한 마을에서 맛보게 될 하얀 찐빵이 20년이 지난 후에도 제 마음속에 이토록 선명하게 남아있을 거라는 걸. 저는 소피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찐빵과 비슷한 걸 아빠는 처음 맛봤단다. 안흥이라는 작은 마을의 명물, 바로 그 안흥 찐빵을. 소피는 TV 속 정연이가 들고 있는 찐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먼저 느껴진 건 훈훈한 온기였어요. 차가운 바깥 공기에 얼어있던 볼이 살짝 얼얼해질 정도로 따뜻했죠. 그리고 이어서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원조 안흥 찐빵집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이곳은 찐빵으로 유명한 이 마을의 시작점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구석자리로 안내하셨습니다. 군복 차림의 우리를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죠. 가게 한쪽에서는 커다란 찜통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따뜻한 안개처럼 보였어요. 김중사님이 찐빵 10개를 주문했습니다. 김중사님은 이 가게의 역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찐빵이 처음 시작된 건 1960년대 초라고 했어요. 그때는 이곳이 강릉으로 가는 길목이라 5일장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시장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거리였다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전쟁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배고픈 길손들을 위해 막걸리집에서 술을 넣어 반죽한 찐빵을 팔기 시작했다고 해요. 단돈 5원이면 찐빵 하나에 시래기국을 함께 먹을 수 있었다죠. 그 시절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작은 위로였던 거예요. 하얀 김이 올라오는 찐빵을 보는 순간 훈련으로 지친 제 마음이 단번에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포근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할머니께서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찐빵을 접시에 담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아주 뜨거워요.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드세요. 할머니의 조언대로 찐빵을 반으로 잘랐더니 그 속에서 은은한 팥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곳 안흥 찐빵의 특별함은 바로 이 담백한 맛에 있었습니다. 다른 찐빵처럼 달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정성스레 숙성시킨 반죽의 쫄깃함과 팥의 담백한 맛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중사님은 찐빵을 먹으며 이곳의 특별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맛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주천강이에요. 이 강이 술샘이라는 뜻을 가졌을 만큼 예부터 발효 음식을 만들기에 딱 좋은 습도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찐빵을 집어들었습니다. 1971년 영동 고속도로가 생기고 90년대 중반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는 이 찐빵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께한 추억의 맛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전쟁 후의 아픔도 발전을 향한 희망도 그리고 서민들의 소박한 행복도 담겨 있었던 거죠. 밖에서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전혀 다른 세상 같았어요. 찐빵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과 정겨운 이야기로 가득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맛본 안흥 찐빵은 단순한 간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와 정을 고스란히 담은 특별한 추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런 소중한 기억이었죠. 소피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 그때 찐빵이 정말 그렇게 맛있었어요? 소피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도 그 맛이 생생하단다. 달지 않지만 담백하고 쫄깃하면서도 포근한 그 맛을 내가 꼭 한번 맛봤으면 좋겠구나.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그건 20년 전 그날의 온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군 생활을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온 지도 어느새 20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죠. 저는 소방관이 되었고 결혼을 했고 소피라는 예쁜 딸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안흥에서의 기억만큼은 늘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은 늘 위험하고 긴장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 비결이 뭐냐고요? 한국에서 배운 인내심입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이를 악물고 버텨냈던 그 경험이 지금의 제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 큰 화재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그때가 더욱 생각납니다. 연기와 불길 속에서 작업하다 보면 온몸이 얼어붙고 피로가 쏟아지죠.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훈련을 생각합니다. 한국 동료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한 순간을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을 호호 불어가며 먹었던 그 순간의 위로도 함께요. 몇 년 전 우연히 보스턴의 한인마트에서 호빵을 발견했을 때의 그 설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진열대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죠. 포장지 너머로 보이는 하얀 빵의 모습이 20년 전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인마트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매주 호빵을 사서 돌아오는 제 모습을 보며 아내는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소피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이제는 아내도 한국 드라마를 보며 그들의 음식 문화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소피가 학교 문화 교류 행사에서 한국의 겨울 간식을 소개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소피는 그 자리에서 저의 경험을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경청했죠. 문화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20년 전 낯설게 만난 그 맛이 이제는 제 딸의 세대에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한인마트에서 파는 호빵은 물론 그때의 안흥찐빵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빵 하나로 20년 전의 추억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합니다. 차가운 보스턴의 겨울밤, 따뜻한 호빵 하나가 주는 위로는 여전히 같으니까요.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이번 겨울 소피와 함께 한국에 가기로요. 20년 만에 다시 찾는 안흥에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딸에게 그 특별한 맛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16살 소피는 요즘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제 방이었던 2층 작은 방의 벽에는 K-팝 아이돌 포스터가 가득하고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죠. 주말마다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한글로 일기를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묘한 감정이 듭니다. 한국에서 근무했던 제가 오히려 한국어를 잊어가는데 소피는 매일매일 새로운 한국어를 배워가고 있으니까요.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대단합니다. 유튜브로 한국 음식 먹방을 보며 맛있어 하다가 직접 라면도 끓여 먹고 김치볶음밥도 만들어 보려고 하죠. 제가 한국에서 복무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소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가 한국에 계셨다고요? 정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그동안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더군요. 일상에 묻혀 잊고 지냈던 걸까요? 하지만 소피의 관심 덕분에 저도 다시 그때의 기억을 하나둘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피가 좋아하는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찐빵을 먹는 장면은 마치 20년 전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았죠. 아빠, 저 이번에 한국어 능력 시험 중급 합격했어요. 이제 한국 가서 아빠가 먹었던 그 찐빵 가게 아저씨랑 대화할 수 있겠죠? 할머니일 텐데. 소피는 제 이야기 속의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입니다. 안흥 찐빵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제가 먹었던 정확한 맛, 그 가게의 위치까지.
때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자세히 물어보죠. 얼마 전에는 한국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다가 아는 찐빵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 친구들도 이 찐빵을 잘 알더군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주문 배송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소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송으로 받아 먹는 거랑 아빠처럼 직접 가서 먹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저는 꼭 아빠가 그때 맛본 그 가게에 가보고 싶어요. 딸의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게 아는 찐빵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것처럼 소피에게 한국은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 이상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건 아버지인 저의 과거와 연결된 그녀만의 특별한 끈이 아닐까요? 이제는 소피가 저에게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전해주고 새로운 문화를 설명해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한국도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 정과 만만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맛의 이야기가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정연이의 인기가 미국에서도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소피가 보는 드라마라고만 생각했는데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소방서 휴게실에서도 이 드라마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특히 주인공이 찐빵을 먹는 장면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퇴근 후에 소피와 함께 정연이를 봅니다. 드라마 내용에서 정연이는 찐빵을 유독 좋아합니다. 소피가 저에게 찐빵이 그렇게 생각나는 음식이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훈련이 힘들었던 날, 그 작은 아는 가게에서 맛본 찐빵의 온기가 떠올랐으니까요. 얼마 전 소피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정연이에 나온 그 찐빵이 이제는 드라마와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배우 김태리가 호빵 광고 모델로 나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는 파리올림픽 스타 신유빈 선수가 호빵 광고를 찍었다고 하고요. 소피는 특히 신유빈 선수 이야기를 하며 신이 났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대활약한 후에 이제는 호빵 광고까지 찍게 됐다며 그 선수의 활약상을 저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더군요. 호기심에 이끌려 저는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1971년에 처음 출시된 호빵이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기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66억 개가 넘는 판매량, 이제는 미국, 호주, 유럽으로 수출된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호빵을 데우는 전용 찜기, 호기까지 인기라고 합니다. 한인마트에 가보니 정말 호빵 종류도 다양해졌더군요. 제가 처음 맛본 팥당근 말고도 직화향이 더해진 돼지 불고기, 매콤한 김치, 초코, 바나나, 고구마 크림치즈 맛까지. 옆에서 소피는 신기한 듯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먹었던 게 어떤 맛이었는지 물어보길래 아는 찐빵은 팥당금으로만 만든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고 보니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20년 전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맛본 찐빵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간식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따뜻한 위로의 맛은 변함없나 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그랬듯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찐빵은 일상의 작은 위로가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소피가 호기 하나 사서 직접 호빵을 찧어 먹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아능의 그 찐빵 맛을 정확히 재현할 순 없겠지만 딸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기를 사자고 했고 곧 한국에 가서 진짜 아능 찐빵도 먹어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소피와 함께 호기로 첫 호빵을 만들던 날, 저는 2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보스턴의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죠. 마치 그날 아능에서처럼 말입니다. 사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맛본 아능 찐빵이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인지 또 그렇게 유명한 것인지 말이에요. 그저 추운 날씨에 지친 군인에게 건네진 따뜻한 위로 같았죠. 호기에서 불이 들어오고 소피가 호빵을 꺼냈습니다. 물론 이 호빵은 제가 먹었던 아능 찐빵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은 그때와 똑같았죠. 소피는 제 군생활 이야기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서 진행된 훈련, 한국 군인들과 나눈 우정, 그리고 그들이 알려준 작은 찐빵 가게까지. 딸에게 들려주는 제 청춘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아빠, 진짜 그때 한국말도 못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찐빵을 주문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손짓과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다고요. 하지만 따뜻한 마음은 말이 없어도 전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소피는 이제 한국어를 제법 잘합니다. 유튜브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친구들과 채팅도 하면서 실력을 키웠죠. 이번에 한국에 가면 제가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소피가 대신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빵을 먹으며 우리는 앞으로의 한국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원도 작은 마을 안흥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을 테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는 한국. 소피는 여행 계획을 세우느라 바쁩니다. 서울에서 K-팝 콘서트도 보고 드라마 촬영지도 가보고 싶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안흥 찐빵을 꼭 먹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안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겨울 풍경이 궁금합니다. 주천강은 여전히 고요하게 흐르고 있을까요? 찐빵 가게에서는 아직도 그때처럼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을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 포착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